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 미준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춘리님 말고 다른 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토로하셔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미주님, 오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책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허비했는데 결국 못 사고 포기합니다. 책 사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책을 살 수 있나요? 미국에 사는 회원인데 책을 실컷 선전만 하고 막상 살 수는 없게 해놨네요. 해외 거주자라 그런 건가요? 며칠 전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결국 오늘 13일이 지나면서 못 사고 맙니다. 제가 컴맹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나요? 아쉽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점잖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국이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뭘 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밴딩 멤버십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도 제가 자주 느꼈던 부분인데요. 시킹알파라든지 인베스팅닷컴 같은 외국의 웹사이트는 그냥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뭔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라는 개인적인 불만을 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준 책 펀딩에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 23일 정도까지는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쓸데없이 책 사려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월 14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종목 수로 보면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 어느 정도는 향상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뭐 군데군데 테슬라라든지 어도비, 브로드컴, AMD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빨간색을 보이면서 테크주는 추세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다우존스,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테크주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S&P 500의 시장 폭을 보시면요. 이제 18.88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16까지 떨어졌었죠. 따라서 시장의 폭이 조금 상승하면서 그나마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이 몇 개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50%를 넘겼습니다. 이 역시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제 약간 하락하면서 18.69를 찍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20 이하로 형성이 되면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어제는 26까지 떨어졌던 25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좀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공포 탐욕 지수가 웬만하면 극적인 상태로 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적인 공포감이 오기 전에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극적인 공포로 빠지지 않고 다시 조정이 끝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오늘 발표되는 PPI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인데요. 오늘 발표되는 건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내일 발표되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되는 PPI보다는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그 영향력이 크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면서 높은 금리가 결국은 고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PPI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욱이 내일 같은 경우는요, 어닝 실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발표되거든요. 가장 먼저 JP 모간이라든지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쟁쟁한 금융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호재가 2개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잡힌다. 이렇게 2가지의 호재만 나타나게 되면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이번 조정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주는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딱 3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54% 올라가면서 96,000을 찍었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2.17%, 브로드컴이 플러스 0.44%로 플러스를 보인 3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0.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42, 알파벳 마이너스 0.54, 앱러빈 마이너스 0.88, 제타 마이너스 0.92, 메타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1.97, B2 마이너스 2.21, 비스트라 마이너스 2.76, TSMC 마이너스 3.36, 팔란티어 마이너스 3.39, 마지막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6.4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관들은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이야기는요,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주식에 대안은 없다. 따라서 미국 주식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근거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주식 시장은 S&P 50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주식 시장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 그룹에 따르면요, 이것이 미국 기업을 외면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만으로 미국 주식을 판다? 이거는 논리적이지 못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월요일에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2025년 전망에는요, 중간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고요. 사모펀드와 같은 대안 투자를 통해 다각화를 꾀할 수 있지만 외국 주식에 대한 노출은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 따라서 보통의 투자자를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니까요. 추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겁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투자자들은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다각화를 원한다면 사모펀드 같은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조금 담을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 주식은 웬만하면 피하라. 이런 조언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은요, 27.49배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PER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낸 수익에 비해서 무려 27.49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에 비해 iShares Core MSCI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이거는요 전 세계의 선진국 시장을 모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커 네임은 IDEV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15.32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iShares MSCI Emerging Market, Emerging Market은 신흥국을 얘기하는 거죠. 신흥국 시장을 모아놓은 ETF는 14.49배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2025년에 문제가 되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은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다. 매수 시점의 밸류에이션과 1년 후의 수익률 사이에는요,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주식을 사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주식을 사나 그 결과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미래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낮은지 이걸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높은 밸류에이션은요 2025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주식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야겠죠. 미국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주요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2025년에도 미국이 유럽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이론적으로 어닝 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부르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급상승한다면 결국 밸류에이션은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유럽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모사바르 라흐마니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가진 어닝의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어닝이 급성장하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얼마나 기술 중심적인가 하는 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시장이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산업재 기업보다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S&P 500은요, 다른 주요 시장에 비해서 이러한 유형의 주식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 대 시장으로 비교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 섹터의 가중치를 조정하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어닝의 관점에서 비슷한 성장을 하는 바구니를 보면 실제로 다른 시장의 할인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섹터의 가중치를 기준으로 시장을 비교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부르는 거, 테크주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들은요, 보통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치주라는 것은 보통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따라서 다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다 가치주이기 때문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을 이루는 이 500대 기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치주가 아니라 이 성장주, 테크주가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따라서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에 대안은 없다. 이러한 주장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덧붙여서 한 가지의 좀 팁을 더 드리면요.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테크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테크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 주식, 성장 주식은요,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3년 이후에, 5년 이후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어닝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먼 미래의 가치가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할 때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주식에 대안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4.5%를 넘어서 5% 가까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이 시장의 금리, 채권의 금리가 언제부터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주식 시장은 다른 전 세계의 주식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익의 성장이 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대한 대안은 없다. 이러한 결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웰스파고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선정한 세 종목도 공개가 됩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 의한 반도체 지출, 두 번째 소비자 중심의 경기 회복, 세 번째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탑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2025년 탑픽 반도체 주식으로 세 종목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웰스파고는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 2025년에 12%에서 14%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26년 내년 역시도 10%에서 12% 추가적으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는요, 두 해 동안 이러한 성장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12에서 14%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20%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큰 틀에서 2025년에도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 관련 최종 시장 간의 양분화된 성장 역학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카테고리가 새롭게 선정이 됐죠. 첫 번째 카테고리는 AI와 관계가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 콘솔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도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요, 최근 들어서 AI 수혜주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2025년 반도체 전망 보고서에서 아론 레이커스가 이끄는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5년 반도체 산업 성장률 14% 중 여기 나와 있죠. 12%에서 잘하면 14%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인데요. 그중에서 약 50%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즉 PC라든지 태블릿, 스마트폰,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반도체는요, 기여도가 아마도 한 15%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추가 토픽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세 종목 외에도 램버스라든지 온세미컨덕터, KLA,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탑픽 세 종목 중에 마벨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는요, 13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140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웰스파고는 또한 2026년 회계연도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요, 원래는 79억 5천만 달러에서 81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어닝 역시도 2.82달러에서 한 주당 2.95 달러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140달러였고요. 140달러 나누기 여기 순이익의 추정치 EPS가 2.95잖아요. 140 나누기 2.95 하면 47.5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웰스파고에서는 이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요, 한 주당 2.95달러의 순이익을 만들고 거기에 밸류에이션이 47.5배 정도를 받으면서 140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아론 레이커스에 따르면요,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주로 마벨의 경쟁력 입지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로 맞춤형 AI 실리콘에 대한 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브로드컴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 장비를 판매한다. 이게 첫 번째 매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AI용 실리콘을 만드는데 맞춤형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지금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웰스파고는 또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285달러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123% 1년 만에 상승할 수 있다. 굉장한 장밋빛 전망이죠.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암의 경쟁적 초점, 참여는 주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노력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플랫폼 주기를 회사의 암 기반 CPU 전략에서 의미 있는 추진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GPU가 혼자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CPU를 끼어서 패키징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웰스파고는 또한 많은 시장 관찰자들이 데이터 센터 메모리 확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이크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상 1년간 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많이 상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웰스파고가 보기에는요. 데이터 센터 메모리 쪽이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마이크론은 총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전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GPU 플러스 맞춤형 AI 프로세서가 주도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상당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코어 수가 확장됨에 따라 CPU당 DDR5 D램의 용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따라서 지금은요,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던 아니면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의 맞춤형 AI 프로세스가 시장을 주도하던 그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분야 모두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D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웰스파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웰스파고가 탑픽으로 선정한 세 종목의 펀더멘탈을 잠깐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트스코어는요, 세 종목 모두 매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에 바이를 주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엔비디아는 홀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현재 마벨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의 강력 매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퀀트 랭킹인데요. 세 종목 모두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볼 때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속합니다. 따라서 등수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14위, 엔비디아는 10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등수를 받는 어떤 종목들이 1, 2, 3위를 차지하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엔비디아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보시면요. 퀀트 랭킹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섹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잖아요. 여기 세미컨덕터를 클릭하시면 등수가 쫙 나옵니다. 과연 반도체 종목 중에 지금 펀더멘탈 분석으로 봤을 때 시킹알파가 추천하는 최고의 주식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4.99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게티 컴퓨팅이 4.98, 세 번째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4.96으로 가장 높은 퀀트 스코어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퀀트 팩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이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B 플러스를 받고 있죠.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튼튼한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두 개의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EPS의 전망치가 아직까지는 상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모멘텀 그리고 EPS의 전망치가 우상향할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디비던드, 배당인데요. 세 종목 모두 배당률이 높진 않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03%니까 사실상 배당을 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0.21,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46%의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배당률은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 점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실제로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15.99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NM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7배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네임 밸류를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PEG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준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장률 역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과거 12개월 동안은 79.8%,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2.29% 성장이 가능하다.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기업의 수익률은 나쁘지가 않은데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30%, 46%, 75.86%를 기록하고 있고요. 넷인컴,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 13.3%,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는 27% 마이너스고요. 엔비디아는 55.69%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 0.04, 29.94, 그리고 엔비디아는 36.86으로 현금 흐름도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과거 12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81%, 그리고 엔비디아는 145%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10% 떨어지면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30%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시장은 최고점 비해서 한 4% 정도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떨어지면서 사실상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러한 엔비디아의 악재가 클라우드 삼총사에는 호재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분석가와 투자자들은요, 월요일에 인공지능 칩에 대한 미국의 최근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상당한 매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이상 떨어진 이유가 바로 수출 제한 조치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이번 조치는 이 인기 프로세서 GPU의 글로벌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이 규정은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규제 허점을 막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차단하고 있고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면서 엔비디아는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강력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가 나오는데요. 길 루리아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엔비디아의 시장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요, 현재 칩의 절반이 이 규칙이 적용되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매출의 약 56%는 미국 외 고객으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중에 중국이 약 1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하나만 막아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국제적인 시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굉장히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의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 네드 핑클이 나오는데요. 이번 수출 규제가 전 세계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다.
네드 핑클에 따르면요. 이 규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컴퓨터, 시스템, 심지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는 방식에 관료적인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좀 이런 규정이 확정되게 되면요,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칙은요, 반도체 산업협회 SIA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IA는요, 이 규칙이 미국 기업들이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넘겨주도록 강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절대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수혜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소유의 구글, 아마존닷컴 등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전 세계 가장 커다란 3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들은요, AI 칩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하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칩 수입 제한에 영향을 받는 국가 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가 GPU를 바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센터를 그 나라에 가서 설립하기 위해서 GPU를 엔비디아한테 사서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미 AI 강자로 자리 잡은 이 회사들은요, 시장의 점유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 안젤로 지노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회사들을 오랫동안 AI의 문지기라고 여겨왔다. 따라서 AI 문지기라는 것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기업을 피하여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통해서만 AI에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문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과 대규모 설치 기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진보된 칩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 이 경우에는 이제 거대 클라우드 제공업체죠. 따라서 이런 새 기업이 더 입지가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규칙은 발표 후에 12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고요. 새로운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이러한 규정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행정부는요, 중국의 경쟁 위협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몇몇 분석가들은요, 트럼프 당선인이 개별 회사 및 국가와 협상하는 것을 더 기꺼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규정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요. 트럼프에 의해서 약간 수정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동맹국 목록에서 면제 목록을 수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조치는 트럼프 사고방식과도 일치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위험성이 조금은 올라갔다. 매출이 지금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의 가속화가 약간 주춤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지금 이 소식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소식이고요. 가끔씩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이라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앱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같은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대신에 주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B2라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작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탑픽에 끼지 않은 이유는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탑픽으로 선정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쉽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지만 미준 탑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가치는 어떻고 또 어떠한 투자 리스크가 있는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월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가의 한 투자 기관인 캔터는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니까 원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대차 대조표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켄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브렛 크노블라우흐는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는 518달러에서 이번에 613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주가에서 무려 9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전문가는 월요일에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본시장 플라이휠을 개발해서 주당 기준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켄터는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4년의 마지막 두 달 동안 18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프리미엄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 얘기는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남아있는 승인 권한으로 67억 달러의 지분, 그리고 20억 달러의 우선주, 180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추가로 28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밝히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2025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 이상의 BTC, 비트코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또 다른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40억 달러 이상의 재무 운영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 가치가 너무나 높다. 여기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켄터의 메모가 공개된 이후에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71만 425주 매각을 통해서요, 약 2억 4,3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95,272달러에 약 2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여해서 2,5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바로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익률은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회사의 각 주식에 대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얼마나 잘 늘리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을 놔두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올라가게 되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가격은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보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투자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높은 BTC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속도가 주식수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요, 계속해서 전환사채라든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거기에서 확보된 자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 늘더라도 주식의 개수가 더 빨리 늘어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BTC 수익률은 얼마나 많은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는가, 이거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보유량이 늘어나는 수치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2024년의 연말 데이터를 예시로 사용했는데요. 2024년 초에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보시면요, 18만 9,150개의 비트코인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의 개수는요, 20만 7,636주였고요. 자, 따라서 비율을 따져보면 0.91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2024년 말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무려 43만 9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식을 계속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개수도 많이 늘었잖아요. 자, 그런데 주식이 늘어난 비율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지금 2024년 말이 되니까 1.57로 늘어났습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수익률은요, 1.57 마이너스 0.91 나누기 0.91 하니까요, 72.4%가 나온 거죠. 따라서 한 주당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72.4%가 늘었다. 이러한 계산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2025년에도 만약에 10% 이상의 비트코인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년 동안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10% 이상 늘릴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일드, 비트코인 수익률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취득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바로 부채죠.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내는 자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도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채가 늘어나는 점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탑픽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4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요, 미준 AI 목소리로 듣는 뉴스를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간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AI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월요일에 테슬라의 주가 목표를 주당 $430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약 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주가가 궁극적으로 주당 $800로 2배 상승할 수 있는 불 케이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반자율 전기 로봇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테슬라가 자동차 소유자들을 높은 반복 수익 그리고 높은 마진을 창출하는 구독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조나스는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가 2040년까지 75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가 같은 기간 동안 120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국제적 확장 잠재적으로 유럽으로의 확장과 더 큰 가격 결정력적인 경쟁자라는 상황에서 작용한다. 라고 조나스는 말했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또한 테슬라가 2040년까지 35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세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약세 사례는 더 엄격한 규제, 느린 지리적 확장, 더 치열한 경쟁 역학 관계의 조합으로 인한 역풍을 반영한다. 라고 조나스는 말했습니다. 아담 조나스의 전망은 기술주가 새해 들어 확고한 기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월요일 거래에서 1% 하락했고 올해 들어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그룹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월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 계획을 늦출 가능성은 올해 자본 비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와 소비자 지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